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지난 강의부터 시작해서 쭉 해갖고 우리 박두진의 해, 그 다음에 시문의 그날이 오면, 그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그리고 오늘은 이제 2강에서 네 번째 시인 이육사의 황혼이라는 시를 좀 함께 강의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능 특강으로 내신을 준비하신 학생들도 요 정도 준비하게 되면 내신 준비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 수능을 대비해서라는 것들은 이제 다른 보기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보기에 맞춰서 또 해석을 해내셔야 되겠지만, 일단 EBS 교재에서 말하는 보기에 맞춰서 또 해석도 해드리고, 그런 가능성의 모습들, 그리고 기본적인 표현 기법들은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저렇게 나왔을 때 저러한 표현 기법들로 읽어낼 수 있구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시의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시 속에서 화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고 어떠한 것들을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상상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작품 이육사의 황혼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육사라는 시인의 원래 이름은 이원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육사라는 건 되게 유명한 호 지었던 거 아실 거예요. 죄수 번호, 수인 번호라고 하죠. 그래서 감옥을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제 저항 시인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육사의 많은 시들이 존재하겠지만 절정이라는 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육사의 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저항 시들이 많아서 이 이육사의 시 속에 플러스 긍정적인 시어들이 나오게 되면 광복 같은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고, 마이너스적인 좀 부정적인 시어들을 의미하게 되면 일제강점기의 어떤 시련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데 이 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보자마자 황혼이 그럼 일제강점기, 광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다양한 시적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일단은 다양한 시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육사의 시가 꼭 저항시만 있을까, 다른 내용은 없을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먼저 확인할 건 EBS 교재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요거부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가보죠. 자, 가와나. 자, 가의 시가 이육사의 황혼이고요. 나번 시는 최두석의 성애꽃이라는 시거든요. 두 개를 연계하고 있다는 건 연관성,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특정한 속성을 갖춘 중심 소재를 접한 경험에서 그러면 이거는 경험을 토대로 한 상상이 존재하는구나.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그러면 이 시를 보다 보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소외된 존재들이 이 안에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번 문제에 대한 거니까 3번 문제 풀 때에는 요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내시는 거니까 이거에 맞춰 3번 문제 풀 수 있도록 한번 해석해 보시는 거고요. 자,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서 뭘 드러낸다? 그렇죠.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다. 우리가 시의 가장 기본은 그 속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나 혹은 시적 대상에 대한 어떤 감정, 정서와 태도를 읽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 속에 소외된 존재들이 존재하나 봐. 그들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드러내나 봐. 근데 가번은 오늘 보게 될 이육사의 황혼이란 가번의 화자가 하는 상상은 그러면 요 안에서 화자가 상상을 하는 거구나. 근데 그 상상은 여러 곳에서 특정한 시간을 공유하는 존재들을 떠올리고 있다. 그러면 이 존재들이라고 하면 위에 쪽에 소외된 존재 나왔으니까 이 소외된 존재들이 뭐 한다는 거냐면 일로 넘어와서 특정한 시간을 공유한다는 거구나. 그럼 이 특정한 시간이라는 거는 무엇이 나올까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목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황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황혼역이라는 것은 빨간 노을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빨간 노을이 떠오르는 그 저녁 때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황혼기다라는 얘기는 인생에서 마지막 노년기와 똑같은 그 인생이 끝나가는 시기,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 의미를 갖는 것이 황혼이기 때문에, 그럼 제목에서 이육사의 황혼이라고 얘기했으면 그 황혼의 의미는 아마도 이 특정한 시간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 소외된 존재들이 황혼이라는 그 시간대를 공유하고 있는 건가? 그럼 그걸 공유하면서 도대체 어떠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잠깐 해석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해석의 가능성인 거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자, 가번에 요 시가 낯선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처음 나온 시는 아니고요. 이미 2023 수특, 그러니까 3년 전 수능특강 연계교재에 이미 출제가 되었었던, 연계교재에 이미 들어있었던 작품들이고 3년 만에 다시 수능특강이 또 들어오게 되었던 시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는 수능특강에 3년 만에 정기적으로 실리는 시였네. 그러면 이 시는 의미가 없는 시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라면 두 번 실릴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고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출제할 만한 시인가 보다 정도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생님이 항상 함께하는 거 있죠? 시에서 말하는 화자, 대상 찾아보시고 그가 어떠한 상황 속인 찾아보시고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지니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일단 화자가 나나 우리로 등장하게 되면 시적 화자의 표면에 내세웠다고 설명했었는데 저 위에 보니까 내 골방 나오죠? 그러면 아하, 나라는 화자가 등장하는구나. 그 나가 등장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까?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 상황에 있다는 얘기냐면 골방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골방의 사전적 의미 찾아보게 되면 큰 방 뒤쪽에 딸린 작은 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좁고 구석진 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골방이라는 곳에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갈 만한 넓은 공간은 아니고 혼자 있을 만한 좁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골방 안에서 커튼을 걷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커튼을 걷고란 얘기는 걷으려면 커튼이 이미 걷힌 상태에선 또 걷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의 상태가 뭐였냐? 이 골방 안에서 커튼이 닫힌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럼 커튼이 닫힌 상태였는데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이 커튼을 걷고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커튼이 닫힌 상태였다라는 건 뭘 의미할 수 있니?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골방 안에 있는 거예요. 골방 안에 있어요. 근데 골방에 있는데 커튼이 닫혀 있어. 그러면 나는 외부 세계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딱 끊어진 단절을 의미하는 건데 이 상황 속에서 골방 막 혼자 있어요. 골방. 골방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커튼을 이제 샥 걷은 거예요. 그럼 커튼을 걷으면 이제 바깥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럼 여기서 커튼이 닫힌 상태는 일종의 단절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외부와의 소통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뭔가 개방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커튼을 걷고, 즉 외부 단절된 공간이 개방되면서 그 개방된 곳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황혼이 황혼을 맞아들였다는 얘기는 내가 황혼을 맞아들였다기보다는 황혼, 그 빨간색 노을이 쫙 들어오게 되었다? 그 노을빛이 쫙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네요. 골방 안에 이렇게 있다가 캄캄해요. 근데 그 캄캄한 곳에 있다가 창문을 샥 열었더니 저기 노을빛이 쫙 들어오는 걸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노을빛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걸 얘는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황혼은 우리가 아까 황혼역 얘기했잖아요. 그런 노을빛을 보면서 우리가 밖에서 노을 보면서 우! 너무 신나는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뭐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노을을 보면서 와, 하루가 끝났네. 뭔가 좀 끝나가는 그런 느낌?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정서는 일종의 좀 쓸쓸함 같은 것도 많이 느낄 수 있겠고. 근데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같이 인간은 그럼 여러분 인간이 뭐 같다는 거죠? 바다 위에 흰 갈매기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바다 위에 흰 갈매기와 이 인간을 이렇게 해서 동일시 여기고 있고 이 황혼을 쭉 맞아들이자 그 갈매기 같은 우리 인간. 그럼 보세요. 그 바다는 되게 광활하잖아요. 그 넓은 광활한 바다 가운데 갈매기가 끼룩끼룩 날고 있어요. 그럼 그 갈매기의 모습이 하늘이 막 꽉 차 있는 느낌을 줄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갈매기는 그 넓은 바다의 하나의 미천한 존재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넓은 세상 한가운데 이 인간 하나는 마치 그 넓은 바다의 흰 갈매기 하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뭘 느끼냐면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라고 얘기해요. 그럼 정서, 일단 나는 골방 안에서 뭘 느끼게 되냐면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죠? 황혼을 맞아들이자 그 황혼이 맞아들이면서 그 노을빛을 보며 뭔가 나도 모르는 쓸쓸함, 외로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황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쓸쓸함을 환기시킨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쓸쓸함을 환기시키는 황혼을 맞아들이자 인간은 참 고독한 존재인 것 같아. 근데 인간이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했으니 이 화자, 나만 외로워. 남들은 하나도 외롭지 않지. 나만 지독히도 외로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인간들 모두가 그런 황혼을 보고 느끼는 쓸쓸한 고독감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외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 본연의 고독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고독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누군가 함께하는 존재인가요? 태어날 때 인간은 혼자 태어나죠. 홀로 태어났다가 홀로 죽을 때도 가죠. 우리가 누군가를 데리고 함께 죽진 않아요. 그죠? 나 혼자 죽기 외로우니 너도 함께 죽자! 이러면 죽진 않아요. 보통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왔다 혼자 간다? 원래 근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구나? 고독한 존재구나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황혼을 맞아들이면서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야. 쓸쓸한 존재인 것 같아.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변하는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 이 골방이란 거, 그럼 처음에 저 골방, 1년의 골방이란 곳은 어떤 곳이에요? 약간의 조금 좀 폐쇄적인 느낌. 이 폐쇄적인 공간이자 일종의 뭔가 조금 소외되고 혹은 단절된 느낌을 주는 그 골방에서 여기서 커튼을 걷고라고 했으니까 커튼을 걷는 순간 그 소외와 단절들이 조금은 개방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의 그 골방 자체의 성격은 골방 자체가 소통은 아닐 수 있잖아요. 이 골방 자체는 좀 폐쇄적이고 뭔가 소외되고 단절. 아직은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한 그냥 외로움이 존재하는 쓸쓸한 공간이었던 거고 그 안에 있어서 황혼이 밀려 들어왔는데 그 황혼이 밀려 들어온 결과 내가 처음 느낀 감정은 뭔가 인간의 고독함을 느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황혼아라고 불러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 내가 말을 건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황혼아라는 것들은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골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1년의 폐쇄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EBS 수능 특강 그 수능 사용 설명서에서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를 좀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황혼아,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말을 건넸다라는 건 그 대상이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개념 중에 하나,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제가 나와 소통할 수 있는,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건 사람과 주고받지 사물과 뭔가 주고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서 나무야 얘기해봐. 그럼 나무가 알았어 얘기하지 않잖아요. 황혼이 나한테 말을 해줄 리가 없어요. 그러면 황혼에게 내가 말을 건다라는 건 저 황혼을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거니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거는 무슨 어로 볼 수 있냐면 의인화된 표현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는데 말을 건네는 어투인 건 선생님 다 의인화인가요? 예를 들어보죠. 인수야! 라고 불렀으면 말을 건네는 어투가 맞아야 틀려요? 그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인수야! 라고 불렀으면 그거는 말을 건네는 어투는 맞아요. 근데 선생님, 그럼 인수야도 의인화인가요? 이걸 만약에 의인화로 본다면 인수는 사람이 아닌 거죠. 나를 사람으로 안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철수야! 그럼 말을 건네는 어투. 오케이. 의인화! 그럼 철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황혼은 확실히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말을 걸었으니 의인화까지는 여러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표현 기법상 이렇게 뭔가 부르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돈호법이라고도 하죠. 내신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능 용어 낸다면 굳이 돈호법이라는 말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황혼아 너의 부드러운 손을 자 여러분 체크. 부드러운 손을 누가 갖고 있는 거죠? 황혼이요. 그죠? 그러니까 황혼이 부드러운 손을 갖고 있대요. 보통 우리가 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선생님 짐승도 손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짐승은 손과 발이라고 하지 않고 앞발, 뒷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손이라고 하는 건 사람. 그러니까 황혼이 손을 이렇게 쭉 내뻗고 있다라는 얘기는 황혼은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근데 부드러운 손이니까 누구의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거죠? 황혼의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황혼이 그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얘들아, 황혼아 너의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어라라고 얘기해. 그럼 내밀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건데 내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령형이잖아요. 내밀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명령형 어미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뭘 담고 있다고요? 내밀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로움만 있었어.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하나의 소망을 더하기 시작해. 어떠한 소망?
황혼이 그 부드러운 손을 내밀어서 줬겠대. 근데 처음에 황혼은 우리가 쓸쓸함이라고, 처음에 고독감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뭔가 쓸쓸하고 인간의 본연의 고독함이었는데 그 황혼이 그 빨간 빛이 이젠 쓸쓸해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조금 부드러움을 느꼈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 이 황혼이 뭔가 부드러운 손? 황혼이 부드럽다고? 그럼 부드럽게 느끼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제 밑에서 밝혀주는 거죠. 자,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그럼 뭐 할 건데? 부드러운 손 내밀면 내 뜨거운 입술을 너한테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죠? 좀 이상하네요. 그죠? 내가 내 손에다 하는 거니까. 자, 요게 지금 황혼이 쭉 들어와서 황혼한테 야, 손 내밀어줘. 오케이, 손 내밀었어. 여기에 내가 뭐 하는 거야? 입술을 탁 맞춰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입술을 맞춘다라는 건 뭘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딱 손을 내밀었어. 그때 남자가 이렇게 손키스를 해준다는 건 내가 너를 너무 싫어! 이런 얘기인가요? 재수없어! 퇴퇴퇴!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보통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입술을 내밀어서 손등에 입을 맞추곤 하죠. 그럼 여기서 입을 맞추어 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 뭘 보내는 행위? 애정을 보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애정을 보내기 위해서 네 손을 좀 내밀어 볼래?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 현재 그 황혼에게 내가 뭔가 사랑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 처음에 그 황혼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좀 쓸쓸한 존재였는데 그 쓸쓸한 존재라고 여겼던 쓸쓸함을 느끼게 했던 그 황혼이라는 게 들어와서 뭔가 따스함이 뭔가 보이는 거야. 뭔가 부드러움이 보이는 거지. 그 부드러움을 보니 내가 입술을 맞추고 싶어졌어.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황혼에게 뭔가가 있어. 뭔데? 밑에 보니까 그리고 그 내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이라고 돼 있어. 그렇다면 네 품, 너가 누구죠? 황혼이잖아요. 그럼 황혼의 품 안에 안긴 모든 것. 그러니까 황혼에게 뭔가가 안겨 있음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황혼이 뭘 안고 있어요? 여러분, 황혼은 내가 아까 노을을 떠올려 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노을에 물들면 온 세상이 빨갛게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빨간 노을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는 싹 다 빨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온 세상이 노을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노을의 모든 것을 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그 안에 안긴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내가 이제 나의 입술을 보내게 다오. 그러면 이 황혼에게 입술을 맞추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왜지? 그 황혼이 뭔가를 품고 있거든. 그 품고 있는 것에 입술을 맞추고 싶었던 거야.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얘가 맞추고 싶었던 건 황혼에게만 입술을 맞추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 황혼 하나가 아니라 황혼을 넘어서 황혼이 품고 있는 모든 것에,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입을 맞추고 싶은 대상이 이 모든 것으로 처음에는 황혼이었지만 그러니까 황혼에서 모든 것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황혼 하나에만 입을 맞추던 부분이 이제는 모든 것으로 뭐가 되고 있다? 확장이 되고 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뭐길래 얘는 입을 맞추려 하는 걸까? 우리 보기에서 읽었지만 요 안에는 소외된 모든 존재들, 소외된 존재들 존재했잖아요. 아마 얘네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년이 3년을 읽어오면 얘네들 정체가 밝혀져요. 자, 이제 황혼이 품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저 12성자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그렇다면 이 별들 그리고 종소리 저문 저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수녀들 그리고 시멘트 장판 위에 그 많은 누구? 수인에게도 라고 돼 있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별들과 수녀들과 우리 분명히 좀 전에 뭐라 했냐면 네 품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입술 맞출 건데 갑자기 별들이 있어요. 수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인들이 있어요. 라고 갑자기 종류들을 나열하기 시작해. 그러면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이 수인들, 그 다음에 수녀들, 별들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아마 예측하건대 이연에서 말했던 그 황혼에게 안긴 모든 것들의 사례들이 아닐까. 그러면 이 별들도 수녀들도 수인들도 황혼에게 안겨있는 존재들. 보기를 활용하자면 아마도 예측하건대 어떠한 존재들? 소외된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 아닐까. 이들을 쭉 모아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나열 또는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 생각해보죠. 별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왜 소외되었을까? 12성자라고 하는 것들은 별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뭐 우주를 좀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별자리들 중에 반짝이는 별들. 우리 아까 바다 위에 갈매기 떠올려 보시면 이제 넓은 바다 위에 갈매기 하나. 그 갈매기는 아주 넓은 거대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일부분이 하찮은 존재일 뿐이죠. 하찮다는 말보다는 그냥 작은 존재일 뿐이었죠. 근데 이 별들도 마찬가지. 저 12성자에 반짝이는 별들은
온 우주로 따지면 아주 일부분에 속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 자, 삼림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이니까 저 삼림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산속 깊이 들어가 있는 수녀들의 모습은 외부와 뭔가 막 노출되어 있거나 뭔가를 막 드러내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라 안에 숨어 있는 일종의 좀 소외된 모습과 약간 이미지가 연결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수인들. 수인들은 죄수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육사 시인은 알겠지만 일제강점기 살아갔던 시인이잖아요. 물론 요 시에서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멘트 장판 위에 많은이라고 했으면 시멘트 장판은 시멘트 벽 같은 걸 상상하고 보면 되니까 뭔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 그럼 죄수들은 어떤 죄수들일까?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물론 죄를 지어서 감옥 간 사람도 있겠지만 정당한 일을 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의 수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죄수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죄수들을 비롯하여 이들은 전부 다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날 수 있는 뭔가 세상에 나와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일종의 그 사회로부터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진 존재들을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을 설명할 때 밑에 나와요. 그들에게도 의지가지 없는 그들. 아, 그러면 이 셋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의지가지가 없다는 거죠. 의지가지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의지할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을 얘기한다. 의지할 곳 없다? 어딘가 의지할 수 없어? 누가 챙겨주지 않아? 그게 보기에서 말했던 어떤 존재들이냐면 소외된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의지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떨고 있다는 얘기는 그 소외된 존재들이 막 바라바라 떨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 떨고 있으니까 그들을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야? 입 맞춰서 애정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의지가지 없는 그들이란 것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존재들이고 이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란 말은 이들이 진짜 얼마나 떨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들은 얼마나 떨고 있는가는 너무 많이 떨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서리적인 표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들이 아닌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의지할 곳 없는, 의지할 곳이, 갑자기, 네?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이요. 그죠? 없는 이들. 이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하니까 이들에게 내가 아까 말했던 뭔가 애정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애정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떨고 있을 것이니까. 하나 더 가죠.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에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그럼 보시죠. 토인들은 원주민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그리고 행상대라고 하는 것. 고비 사막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 행상대는 어디 한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들은 되게 많은 고통,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힘든,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이들?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선생님이 이것저것 좀 뒤져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 일제강점기 그 시기가 일종의 좀 제국주의가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였는데 제국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 속에서는 많은 것을 식민지 삼았던, 그래서 여기는 이 행상대나 토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좀 이렇게 강한 존재보다는 약간 좀 약한 존재들의 의미? 그렇다면 이 둘을 약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만약에 한다면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기에 혹은 어려웠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들은 약자라고 한다면 뭔가 자유롭게 마음껏 즐긴 존재들이 아니라 이들 역시도 소외된 존재들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소외된 존재 전부 다 누구에게 안겨있는 거죠? 다 황혼에게 안겨있는 그 이전에 보았던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들에 속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참고로 여러분 이 녹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녹음은 푸른색이죠. 녹자가 풀녹자거든요. 그럼 녹음 나오게 되면 우리가 뭐도 할 수 있냐면 녹색? 색채? 시각적 이미지? 이것도 여러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문을 모르게 되면 요거는 잘 모르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녹음이라고 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청산, 푸른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나오면 한자어긴 하지만 색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체크하셔야 되고요. 다음,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그러니까 얘네들에게라도 황혼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는 거야. 그럼 체크해봐요, 여러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 즉 황혼이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그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구에 왜 반쪽이란 말한 거냐면 지구의 전체를 떠올려 보면 사실은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할 수 있잖아요. 지구의 전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 싹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아마도 뭐 강자, 약자, 뭐 핍박하는 사람, 핍박당하는 사람 모두가 섞여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굳이 반쪽이라고만 얘기한 거는 이 반쪽이 의미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지구의 반쪽은 이런 존재들이야. 그게 누굴까? 아마 예측하건대 위에 말했던 소외된 존재들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반쪽, 왜 소외된 존재들이야? 얘네들만 내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입술에 애정을 보내고 싶은 이들, 그들이 누구죠? 소외된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품 안에 품고 있는 존재, 걔네들을 네가 품 안에 품고 있을 동안이라도 내가 그들에게 애정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애정을 보내려면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황혼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황혼이 오면 황혼에게 입을 맞추면서 동시에 황혼이 품고 있는 모든 이들을 내가 이렇게 애정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황혼이 쓸쓸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쓸쓸함을 느끼게 하는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그 황혼이 많은 이들을 품고 있고 그 품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내가 애정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바로 황혼이라는 거였죠. 그럼 얘는 황혼을 기다리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다음 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하다. 자, 이제 처음에 골방은 나한테 되게 외롭고, 왜냐면 처음 골방의 모습은 커튼을 걷었을 때 나한테 인간은 참 고독한 존재인 것 같아 하고 하면서 뭔가 고독감과 쓸쓸함을 처음에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골방이라는 곳이 나한테 의미가 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그 과정이 존재하잖아요. 뭐죠,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서 1년의 골방이라는 곳은 나한테 뭔가 조금 처음에는 폐쇄적이기도 했고 나에게 뭔가 쓸쓸함을 안겨주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골방이라는 곳이 마지막 년, 5년의 골방으로 가게 되면 이 골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늑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골방의 이미지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가 바뀐다라는 건 괜히 바뀌진 않잖아.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존재했던 거죠. 딱 하나밖에 안 했는데 얘는 황혼에게 입 맞추는 것밖에 안 했죠. 그럼 첫 번째, 요 사이에 있던 일은 얘는 황혼을 뭐 했냐면 맞아들이는 황혼맞이를 했죠. 황혼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이 황혼맞이 끝에 무엇을 주었죠? 입술. 쉽게 말하면 애정을 그들에게 보냈죠. 애정을 보내자 이제는 그 애정을 보내는 걸 통해서 모두를 이제 사랑으로 품기 시작하자 이제는 이 골방이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닌 거죠. 여기는 아늑한 공간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아늑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요? 황혼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골방이 아늑도하니 왜 아늑하게 됐다고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변하게 된 거고요.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자, 커튼을 걷으면 뭐가 들어오죠? 황혼이 쫙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내일도 우리가 이 커튼을 걷고 황혼이 쭉 들어오면서 오늘처럼 애정을 보낼 수 있겠지? 일종의 하나의 무슨 감을 줘요? 기대감을 주죠. 그러니까 얘는 황혼을 통해서 이들에게 황혼이 품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애정을 베풀고 싶다 얘기했었으니까 하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이 시는 단순하게 뭐 저항시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인류애적인 모습, 막 모든 소외된 이들을 막 품고 싶은 그런 마음, 약간 인류애적인 모습을 좀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황혼이라는 게 영원할 수 있냐는 거죠. 마지막. 암암이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중요한 포인트, 시냇물 소리가 뭐 하다는 얘기냐면 사라지기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냇물 소리는요. 졸졸졸 선생님 소리는 계속 있지 않나요? 시냇물이 보세요 여러분. 시냇물은 계속 흐르지만 그 시냇물이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왔던 시냇물이 냈던 소리는 잠시 후에 흘러가서 저 끝에서 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소리는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다른 시냇물 소리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냇물은 흘러가 버리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시냇물 소리는 무슨 성이 있냐면 순간성이 있네요. 그래서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그러니까 시냇물 소리 같이 뭔가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는 녀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제목에 나와 있는 황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이 황혼이라는 것이 뭐 같아서 황혼이 마치 사라지는 게 시냇물 소리 같아서 이 황혼이 한번 식어지면 즉 한번 사라지면 황혼은 여러분 저녁 무렵에 노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노을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황혼이라고 하는 것들은 순간성을 갖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황혼의 순간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 황혼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라고, 그러니까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라고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 돌아올까봐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황혼에 대한 아쉬움. 얘가 한번 사라지면 얘가 다시 안 오면 어떡하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이렇게 애정을 보낼 수 있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데 라는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외로움, 소망,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심리도 얘기할 수 있고 아쉬움이나 심리도 함께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의 소망은 뭐인 거예요? 황혼이 계속해서 내일도 오고 내일 모레도 오고 계속해서 와서 그 황혼에게 입맞추며 황혼이 품고 있는 모든 것에 이 사랑을 보내서 이 따뜻한 인류애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건데 혹시 내일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과 불안감까지도 함께 노래하는 시라는 걸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 대충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각적 이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신의 목소리니까 청각적 이미지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자,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이것만 꼭 정리하죠. 자, 이 시는요,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 느끼는 연민과 애정에 대한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시다. 여러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소외된 존재들 아까 보기에서 말했던 그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시 속에는 의인화된 청자가 드러난다. 그게 누구였죠? 여러분 이 부분은 외우라고 적어주는 게 늘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보고 의인화된 청자가 있다고? 어딨지? 아 얘구나 라고 시 속에서 찾아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선지에 이런 말이 있다 가정하에 이 선지를 보고 내용을 골라내는 거죠. 자, 의인화된 청자가 어디 있었냐면 황혼아라고 부르는 부분 거기에 말을 건넨 어투가 있었죠. 그죠? 두 번째 명령용어죠. 어디 있었죠? 아까? 그 시 속에서? 아까 보니까 그런 거 있었는데 내밀라 해다오 이런 말 있었죠. 해다오는 좀 정중한 명령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선의적 표현도 아까 의문용 어미 통해서 있었어요. 아까 어디 있었냐면 얼마나 떨고 있던가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열거한 나열이 있다. 그럼 열거한 나열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었냐면 아까 그 황혼이 품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들어있는 게 열거한 나열이라고 있었죠. 자, 소외된 존재들이었어요. 네 번째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있다. 시각, 청각, 촉각이 있었는데 시각은 아까 알았던 것 같아요. 아까 푸른이라는 말도 있었고 녹음도 있었고 그다음 청각은 어디 있었죠? 청각은 아까 푸른 시냇물 소리도 있었고 종소리도 있었어요. 3년의 종소리 있었죠. 그다음 촉각은 어디 있죠? 그렇죠. 아까 부드러운 손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뭐죠? 그죠? 골방에 대한 인식이 변하죠. 처음에 골방이라는 곳은 나에게 쓸쓸함과 외로움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공간이 나에게 뭘 주고 있다라고요? 이제는 아늑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왜? 황혼을 맞아들이면서 모두에게 애정을 보내기 시작을 하면서 골방에서 이제 어떤 혼자 된 고독함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존재하는 그런 인류애적인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고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황혼이라는 이 시가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은 선생님이 최대한 좀 쉽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렸고요. 보기에 맞춰서 최대한 좀 해석을 좀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EBS 문제집에 설명하고 있는 그 문제풀이에 맞게 설명을 좀 해드린 거라 어찌 보면 약간 조금 맞춤형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능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또 다른 보기가 존재한다면 그 보기에 맞춰서 또 해석을 해내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썸네일 어떻게 따야 되죠? 황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황혼은 이렇게 봐야 되나? 황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썸네일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육사의 황혼 정리 끝냈고 자, 소외된 이들에 대한 존재 얘기했었으니까 소외된 존재 막 외로워. 소외되었어. 이런 소외된 존재들 얘기했으니까 이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또 다른 시 최두석의 성에 꽂힌 한 시는 다음 시간에 강의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시를 또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